관세 문제 시작되면 변동성이 항상 확대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동성이 낮고 계속 이제 위험 자산을 찾아갈 때에 비해서는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동성 관리를 해야 돼요. 언제 매수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 피하는 중요하죠.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현금을 좀 갖고 있어도 괜찮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파국을 원하고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려나가는 모멘트가 있을 거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현금이 있어요, 살 돈이 있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이제 액티브한 어프로치는 관세 전쟁의 수혜를 보는 업종을 철가에다 사놨다가 이거를 이제 털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또 살 수도 있고, 이런 두 손을 쓸 수 있는 전략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두 손을 쓸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될 때다. 포트폴리오로 항상 접근하자 했잖아요. 저희가 몰빵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것에 그렇다고 이거 한번 관세 수혜주 한번 다 사볼까 이렇게 가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버티고 가면서 숫자가 올라가는 회사를 갖고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숫자 올라가는 회사를 수익을 내려면 털리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손해를 봤다 올라오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싸졌을 때 살 수 있기 위해서 현금이나 다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같이 가는 이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트럼프가 예고했던 관세가 미뤄지지 않고 예고대로 발표되었어요. 캐나다, 멕시코의 25%의 고유 관세, 중국의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관세가 발표된 날 새벽에 게시판에 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얘기한 대로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업종이 좋을지, 어떤 업종은 안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엔비디아를 좋아하다가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어떻게 알고 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딥시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몰랐다, 그게 아니라 숫자 피크아웃, 누가 더 어닝스가 올라가는가, 누가 이익이 더 빨리 올라가는 이런 관점에서 바꾼 거지, 그걸 제가 세상을 미리 예측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열심히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더 좋은 회사로 잠시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관세도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팔아야 되나, 미국 망했다, 이게 아니라 한번 좀 딥하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관세의 핵심 대상은 신기한 점이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제가 1기 때를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1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1기 때는 트럼프를 예전에 되게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트럼프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 주로.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선물 지수가 빠질 때 가서 주식을 사고 선물을 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원래 알아요. 이게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게 미국 경제 비즈니스 프렌드를 갈 거다, 이런 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좀 더 알려져 있죠. 일기에 좀 어떻게 움직였나, 그리고 시장 반응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어요. 멕시코 현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트럼프는 예고한 일을 주로 많이 했어요. 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바꿔가긴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멕시코, 캐나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언론에서 보통 이 때리기 전까지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좀 급진적인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설마 그러면서 아니 그럴 거야. 그래서 또 트럼프도 취임 날부터 취임식 하면서 25%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식 날부터 며칠 말 없으면 이거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월로 미룰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추정. 트럼프 때 2018년 때 보면은 온갖 추정이 난무해요. 이걸 실제로 할 거다, 안 할 거다, 물러설 거다, 더 때릴 거다, 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말한 대로 보통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5%도 얘기가 있었고 이게 이러고 했는데, 사실 25%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웬만한 제품의 경쟁력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파는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릴 거다, 이런 우리의 인플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중요한 문제 이민이나 마약 문제, 사실 마약 문제가 미국이 엄청 크긴 하죠. 그런 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들면서 옛날 현대 아편 전쟁이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밀어붙이는데, 보면은 멕시코, 캐나다는 옛날에 우리가 나프타라고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북미 자유무역협정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주요 국가예요. 그리고 엄청난 수혜를 사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거대 경제, 소비 중심, 그리고 무역 적자를 많이 내는 나라 위아래에 있으면서 이 나라들은 자원도 많고 싼 노동력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관세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혜택을 무역 적자국이 사실 호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 멕시코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미국에게. 다른 여러 가지 손해를 봤을지 모르지만 무역만 놓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최대로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이제
가져올 필요가 있는 거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왜 멕시코, 캐나다냐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먼저 일기 때부터 계속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적자 확대 가장 큰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두 번째,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멕시코, 캐나다를 또 경유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중국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멕시코, 캐나다 문제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협상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지금 나프타가 이제 아닙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새 협정이 26년 내로 유리하게 협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협상 카드를 쓰기 위해서 이 두 나라를 특히 타겟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보면 재밌어요. 저도 이번에 이 사태가 일어나고 사실 찾아봤는데, 뭐 많다는 건 당연히 알죠.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과 무역 비중이 엄청 높다, 이건 누구나 다 알 텐데, 이 숫자가 놀라운데 수출의 85%를 미국에만 하는 거 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한 5, 60% 정도 생각했는데, 이거 보면은 거의 그냥 뭐 차트를 만들면 그냥 파란색으로 미국만 다 차 있어요. 미국만 하고만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무역상들을 거의 미국이란만 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좀 견디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1등에서 2등으로 내려오면서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대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성장률도 높습니다.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요. 캐나다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는 뭐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은 무역 적자가 줄고 있어요. 무역도 사실 총액도 그렇고 적자는 더 줄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2018년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곳으로 다변화시켰습니다. 미국향 홍콩 이런 걸 줄이고 다른 나라들로 많이 늘렸어요. 뭐 러시아라든가 많이 늘려가지고 중국도 많이 다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그 중국이 사실 멕시코를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멕시코나 캐나다를 막을 때다, 이런 성장률 관점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오히려 중국은 이런 공산품에 대한 뭐 무역 전쟁 것도 있겠지만, 이 AI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고민일 것 같아요. 첨단 반도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이런 그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 미국이 패권 전쟁이랄까요? 뭐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거 지금 핵심이고, 오히려 관세 전쟁은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로 포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막 많은 언론에서 보면 해외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미국에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고, 미국 공장 실제로 지었죠. 그렇지만 캐나다, 멕시코에 지금 공급할 생각한 것도 많아요. 왜냐면 왜 무관세였으니까. 멕시코 인건비 싸고, 뭐 캐나다 무슨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 보내는 공장들을 만들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그거 뭐 그렇게 해봤자 뭐 미국의 고용 늘리는 거 아니잖아. 트럼프는 그 공장마저 미국으로 가져올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관세라도 먹어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트럼프가 보기에는 고쳐야 할 상황일 수 있는 거고요. 이 한국에 주로 이 큰 공장들, 가전, 차, 배터리 이런 쪽들이 약간 멕시코, 캐나다 비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뭐 관세를 하거나 아니면 공장 옮겨야 되거나. 중국은 좀 낮게 보이죠? 10%에 10%지 했지만 원래 25% 이미 예전에 했었고요. 높아진 상태에서 추가 관세를 한 거고, 35% 정도 미국, 캐나다에 오히려 균형을 맞추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협상을 60마련에 해놨잖아요. 우리는 뭐 하려면 엄청 높일 수도 있다. 엄포는 나눴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 카드 남겨놓는 상태죠.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USMCA라는 그 협정에 재협상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최대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재협상을 준비하는 이런 트럼프 스타일, 특유의 스타일의 외교 정책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맞아요. 우리 관세를 최대한 때리고 뭐 하는 걸 봐서 너네가 결국 우리에게 협상하겠지. 그래서 좀 그러면 물러서기도 하고 얻을 거 얻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마약 문제도 어떻게든 더 막겠다는 약속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외교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 경제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이 보복이에요. 이 관세 관련해서 두 가지 재밌는 말을 좀 소개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많이 쓰는 전략인데, 빅스틱 전략이라고요. 큰 곤봉으로 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빅스틱 전략을 뭐 얘기하는 게,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거기서 그 유진초이죠, 이병헌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조선에 파견을 하면서 빅스틱을 가져가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말과 빅스틱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곤봉으로 막 우리 이렇게 힘이 세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이구 무서워. 그럴 때 야 그래도 야 우리랑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봐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거 아직도 미국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데 그거를 그래도 야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라면, 그냥 아니야, 야 해, 그렇게 해, 할 거 해. 그래서 그게 트럼프죠. 일단 끝까지 25를 때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해 보자. 약간 좀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 집안의 원수야 캐나다를 망하게 뭐 이게 아니에요. 캐나다 망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도 GDP 영향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 캐나다 6% 하락, 뭐 멕시코, 캐나다가 5, 6%의 타격을 받는다면 미국도 뭐 0.5에서 1% 타격을 받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그런 타격을 감수하면서 남을 이기겠다는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은 플러스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그러니까 손해 보는 척을 하겠지만 플러스를 원하는 전략을 원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두 번째 용어, 저희가 티포트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고받는다는 거죠. 너가 10을 때려? 나는 15를 때릴 거야. 나는 20을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파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면 트럼프도 곤란해져요, 사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들의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나와 싸울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처음에 맞자마자 아프니까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어느 정도 보복이 있지만 이 보복을 해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티포트시 진행되는 건 아니라 그 중간에 협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유리한 점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관세를 올리면 물론 관세를 맞은 나라에서 뭐 더 싸게 팔아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3개월 이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재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가격을 안 올리다가 3개월이 넘어가 계속 관세 올라가면 결국 올라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세탁기 사태 있을 때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3개월 이후에는 미국 인플레가 진짜로 픽업할 수 있어요. 근데 협상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전에 맞은 나라는 버티기 힘든데 그 협상의 시간을 갖고 미국이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를 보면 캐나다의 이제 트리도 총리는 사임이 이미 예정돼 있어요. 그 뭐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이미 뭐 인기가 엄청나게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완전 반대 전략이에요. 뭐 이민을 엄청 좋아하고요. 뭐 PC 올바른 일을 하면서 또 뭐 신재생활죠. 뭐 화석연료 실업 뭐 이런 약간 전혀 반대 쪽인데 사실 뭐 캐나다 사람들의 좀 어려움이 좀 쌓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와서 트럼프가 막 공격을 하는데 그 외교 협상이 잘 안 되고 막 트럼프가 야, 너 50일 주로 하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인기가 더 떨어져서 이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트리도는 그 다음 자기 당에 다른 사람을 이제 앉히려고 하고 있고 보수당이 또 인기가 훨씬 높아요. 그 보수당이 인기가 높은데 보수당 쪽은 트럼프랑 정책이 좀 비슷해요. 이쪽에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지금 갈림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트리도는 어쨌든 나갈 건데 그 전에 이제 건경 대응을 하고 나왔어요. 역시 끝까지 이제 뭐 멋있게 갑니다. 그다음 수입품에 25% 관세,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려하던 보복을 어쨌든 시작을 하고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 이 관세를 때리자마자 주말에 거의 보도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헬스 크라이시스 자기가 얘기했던 마약 문제 이거를 해소하면 뭐 관세 부과 이렇게 좀 빼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언제 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하자마자 캐나다 보복을 때려가지고 사실 트럼프가 한 말은 묻혀버렸는데요. 어쨌든 트럼프의 방향 그거라는 거죠. 콜롬비아에도 관세 때린 다음에 풀어주니까 바로 철회했잖아요. 뭐 이게 사실 말을 들으면 협상을 하려고 하는 전략이라서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시작된 관세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좀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예상 외에 중국 타겟이 아닌 약간 이런 두 나라에 대한 타겟이었다는 점에서 좀 놀라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게 어려운 점은 사실 이제 알겠어요. 뭐 이렇게 됐어. 근데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게 대응하려고 가면은 이미 미국 새벽에 뭐 다 나오고 주말 지나고 연휴 지나면 꼭 그래서 뭐 많이 맞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려운 점 대응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무조건 파는 게 맞냐, 뭐 미국 망했고, 이거 항상 뭐 미국 망했다, 뭐 세계 망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요. 그 세계 망할 때마다 주식 팔면 이거 10년이면은 한 100번, 뭐 2000번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생각부터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 뭐가 부정적이고 뭐가 진짜로 부정적인가? 진짜 부정적인 건 항상 말씀드리듯이 숫자가 내려오는 거, 이익이 떨어지는 회사가 뭐냐. 그리고 일단 이슈의 문제지만 아닌 거는 숫자가 안 내려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먼저 관세가 부과되고 이게 전부 다 다시 되돌리지 않는다면은 좀 어려운 쪽은 당연히 제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의 관세를 부과해요. 상품의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제조업에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크에서도 하드웨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에서도 뭐 나쁜 데가 있어요.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써야 되는데 무슨 뭐 원유에도 세금을 물리면 뭐 그래서 나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원자재 회사는 천연가스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이런 관세 부과로 올라가면 천연가스 생산하는 회사는 좋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그래서 좀 우리가 유리하다 보는 거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를 봐야 되잖아요. 2018년부터 봤을 때 막 우려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국내랑 이제 중국이나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도 많은 섹터들이 약했는데 그때 팡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페이스북 그때 이름으로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은
처음에는 물론 주가 같이 빠졌죠. 특히 이들이 이제 나스닥 그리고 아무래도 S&P보다 베타가 크니까 처음에 많이 빠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고점 갱신하고 2018년 그 긴축우려로 나중에 다시 빠졌는데 긴축우려 전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리고 트럼프 내내 사실 팡 좋았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러니까 관세 영향 아무래도 적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좋다. 그러니까 뭐 미국 자동차 회사라고 해도 미국 자동차 회사를 사실 잘 되게 하려고 하겠지만 미국 자동차 멕시코 공장 있고 막 캐나다에 부품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제조업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철강처럼 정말 이건 철강은 미국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러스트벨트에 고용하잖아요. 뭐 이런 회사들은 정말로 뭐 좀 순수하게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다른 뭐 가전, 월풀, 뭐 GM 뭐 이런 회사들은 세임이 복잡해요. 예, 그리고 제조업 국가, 수출국 가들은 좀 직접적 영향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저는 또 미국이 이러다 맞으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실 베타가 제일 크기 때문에 맨날 많이 빠집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 예외주의가 또 강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달러가 강세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 투자하면 최소한 이럴 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좀 보호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쇄가 되겠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이 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이득을 취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자산이 결국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기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와서 미국이 어려워질 때 또 경제에 좋은 것들을 또 했던 경향이 있어요. 뭐 법인세를 내린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미국 경제를 살려서 사실 보면은 뭐 구글 아마존 다 미국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막 이런 회사들이 잘 되는 막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좋은 것도 미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결국은 실적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실적 방향성에서 일단 메타나 넷플릭스가 좋은 포문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AI 내에서도 AI 투자 쪽, 칩 쪽, 반도체 쪽은 좀 실적이 애매하거나 이제 약간 인프라 투자 어느 정도 피크에 이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인프라를 이용해서 AI를 연구하고 이제 컨슈머 B2C까지 적용하는 회사들은 이제 숫자가 막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나 넷플릭스가 많은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관세 영향도 넷플릭스 관세 물리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그리고 지금 발표할 구글, 아마존마저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쪽 업종이 약간 실적 베이스로 그리고 관세 영향이 적은 그런 두 가지 장점으로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포인트로 보는 거는 뭐 팔란티아, 엠러빈, 아까 말씀 메타구글 등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이 많고 좀 재밌는 아이디어 좀 생각해 볼 게 없을까 해서 그럼 진짜 수혜주는 없나? 그럼 이거 보호하려고 만들었으니까 보호받는 애는 좋지 않을까? 보호받으려고 만들었으니까 보호받는 기업은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있나 봤는데 이게 워낙 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날 당일에 또 반응도 있고 보면은 철강은 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철강은 확실히 멕시코에서 그런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철강은 좋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철강 회사들이 뉴코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스틸 다이내믹스 이게 돈을 잘 버는 회사고 그다음에 또 좀 상징적이고 M&A 타겟이기 때문에 좀 밸류가 조금 높지만 좀 재밌는 회사가 또 US 스틸 옛날부터 그 유명한 US 스틸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얘기했어요. 뉴코 CEO가 나와서 트럼프 정책 우리한테 좋을 거고 우리는 지금 불공평한 덤핑에 오래 시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봐서 수혜가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건 반대로 롤백 이제 관세를 만약에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또 주가가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봐야 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나는 수익을 내보겠다 그렇다면 이런 데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트럼프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LNG 수출 얘기했고 EQT는 종목도 리뷰를 드렸잖아요. EQT는 이제 LNG 수출 강조드렸는데 관세 전쟁에서 일단은 피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가스 가격이 올라요. 관세를 물리면 또 원유가 오를 수도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불리한 점이 없고 또 미국에서 생산하잖아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다. 그러면 이게 셈이 복잡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스를 생산하는 회사 업스트림, 그 EQT죠. 이런 회사들은 이거 괜찮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결국 이 무역 전쟁을 해서 목적은 미국의 이득을 얻는 것이고 결국은 너네 거 사가라 이걸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 중국에게 늘려라 가스 수입 늘려라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길게 봐서도 LNG 수출 관련은 트럼프 정부 때 좋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수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최근에 달러 강세로 여행 수혜 좋다 얘기했었는데 이런 회사들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계속 변동성 높을 땐 달러가 비싸고 미국의 내수의 소비는 좋기 때문에 이런 업종 크루즈 업종 이런 회사들의 상향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과 함께 이런 회사도 좋은 회사를 뽑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응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세 문제 시작되면 변동성이 항상 확대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동성이 낮고 계속 이제
위험 자산을 찾아갈 때에 비해서는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동성 관리를 해야 돼요. 언제 매수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 피하는 것 중에 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현금을 좀 갖고 있어도 괜찮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파국을 원하고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려나가는 모멘트가 있을 거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현금이 있어요, 살 돈이 있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이제 액티브한 어프로치는 관세 전쟁의 수혜를 보는 업종을 철강이라다가 사놨다가 이거를 이제 털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또 살 수도 있고, 이런 두 손을 쓸 수 있는 전략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두 손을 쓸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 부각되면서 사실 계속 저희가 현금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벌써 한 달째 뭐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국으로 갈 건 아니지만 변동성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뭐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가장 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어쩌면 문제가 풀려가면서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딥식 사태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힘들다, 제조업이 힘들다. 그리고 일부 미국의 진짜 뭐 가스 수출 같이 찐 수혜주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포트폴리오를 항상 접근하자고 했잖아요. 저희가 몰빵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것에 그렇다고 이거 한번 관세 수혜주 한번 다 사볼까 이렇게 가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버티고 가면서 숫자가 올라가는 회사를 갖고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숫자 올라가는 회사를 수익을 내려면 털리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너무 큰 손해를 봤다 올라오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싸졌을 때 살 수 있기 위해서 현금이나 다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같이 가는 이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세 흐름은 18년, 19년에도 막 예측하려고 해봤는데요. 생각지 않을 때 막 때리고 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측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대응이 필요하고요. 빠른 업데이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게시판에도 글을 빨리빨리 써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뭐 영상이나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고요. 이 어려운 관세 여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좀 댓글로 말씀을 주셨으면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관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 드렸어요. 보통 하루 안에 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어려운 질문 주셔도 꼭 답변 드리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